1월 6일 벌써 3일 지났네요.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갔죠. 네. 오늘은 뭐 장중에 결국 역사적인 뭐 아무튼 대단한 날인 것 같아요. 3,000 포인트를 넘었다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물론 오늘 오후엔 좀 기분 안 좋으시죠? 좀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 이것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좀 하락해야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좀 약간 조심하자는 뷰를 단기로만, 단기로만 이제 너무 오버해서 조금 뭐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아직 갈 길 멀어요. 예, 강세장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흥분을 가라앉히는 상황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쉬어가야 오래 길게 갑니다, 진짜. 예. 너무 그냥 달리기만 하면 뭐 우리 뭐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너무 사람이 빨리빨리 뛰기만 하면 지쳐버리죠. 퍼져요, 그럼 결국. 중간중간 좀 쉬어가면서 휴게소 들러서 예, 가는 거죠. 그래야 진짜 뭐 3,500을 가건 4,000을 가건 갈 수가 있습니다. 체력을 비축하면서 가요. 한 번에 가는 거는 서로 안 좋아요. 예. 주식 가지고 있는 분이야 좋죠. 계속 가면. 근데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조정 나오기를 또 기다리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루 가지고 이제 본격 조정입니다. 뭐 장 끝났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내일 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건데 다만 이제 정말 모처럼 만에 조정 나왔으니까 약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미국의 이제 그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서로 엄청난 박빙이래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장중에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오후에 좀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 달리던 질주가 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달렸죠. 예, 오늘 하루 잘 쉬고 있다.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 돌파 앞두고 있는데 과연 한번 찍어줄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엄청난 매수입니다. 이건 뭐 정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코스피 2조, 코스닥 3,800억.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수치거든요. 저런 거는 예전에요. 그 개인 투자, 그러니까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할 때 저런 걸 많이 봤는데 작년에도 뭐 물론 2조 원씩 한번 산 적이 있었죠. 중간중간에요 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많이 팔았어요. 한 번씩.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삽니다. 2,800, 2,900, 990, 3,000. 그거를 기관이 다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들 큰일 났어요. 지금 주식 다 비워놔가지고. 아무튼 기관들 계속 팔아제끼고 있고 개인들은 반대로 사고 있고 코스닥도 개인들만 지금 집중 매수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 장세, 개인들의 이 머니 무브라고 하죠. 자금 이동. 이 현상은 그냥 여기서 단발로 끝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작년부터 이어진 이 개인들의 이동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예탁금이 68조예요. 고객 예탁금 주식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68조. 68조가 지금 증권사 계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식 살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산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가 오늘 그 3프로 TV 가가지고 한번 그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요. 그 85년도 하고 89년도에 초강세장이다. 이게 500% 올랐어요. 저는 그때 학생일 때라 제가 그때 초등학교 중학생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주식 몰랐죠. 또 저희 집은 아예 주식도 안 하던 집이었고.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런 기억이 저는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 통해서 배웠거든요. 뭐 3조 호황. 예. 그래서
그래서 뭐 그때 건설주, 뭐 증권주가 뭐 몇백 배 간 종목도 있고 주가가요 200포인트에서 코스피가요 1000 갔어요. 거의 1000 근처까지. 똑같아.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개인들이 다 샀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이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75만 명. 75만 명이면 뭐 거의 없는 거죠. 1800만 명이죠.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예. 이게 진짠가요? 좀 상상이 안 가세요. 1800만 명이 주식을 했대요. 인구의 절반이. 지금 현재 아마 우리나라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야 1000만이에요. 많아요. 지금 예상하기론. 적으면 700만. 요 정도 예상하거든요. 아직도 투자 안 하신 분이 훨씬 많죠. 그때랑 비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광풍이 계속 불어버리면 주식 투자 인구는 계속 늘 거고 이때 주가 지수가 5배 갔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 흐름, 예. 개인들의 이 자금 유입 이런 것들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적진 않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갈 때까지는 가보는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되는 자리까지 왔고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 좀 부담스럽고 거기다 뭐 미국 나스닥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 종합주가 지수도 약간 음봉이 나왔고 그러니까 좀 쉬어가야죠. 거래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며칠 정도 제가 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좀 단기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요.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조정 나온대. 주식 다 던져버릴까? 이런 마인드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제도 제가 일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20주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20주는 100%다 가져가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게 없대. 그런 논리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오른 거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안 간 거. 안 간 종목 위주로 사는 게 지금 안전해요. 아니면 현금 갖고 계시든지. 예. 그리고 이 조정 구간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만약에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저가에서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은 제발 뭐 그러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빠져라, 빠져라. 예. 이걸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예. 그 중간에 좀 쉬어간다. 그 생각하시고. 근데 내일 또 저러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도주는 기본 물량은 무조건 그냥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뭐 일부 약간 줄이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 100%다. 일부 줄이세요. 뭐 80 정도까지. 조금만. 뭐 90, 10%만 줄여도 돼요. 아니, 난 팔기 싫어. 100%. 몰라. 난 내 자식들한테까지 줄 거야. 그럼 가져가도 됩니다. 아직 갈 길 머니까. 근데 일부 좀 현금화 하겠다는 분들은 요 정도까지 현금화 해놓고 기다렸다 내려오면 또 사면 되겠죠. 그 종목마다 또 너무 다르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내가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안 간 종목을 팔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돈 있으면 더 사버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타일, 그다음 보유한 종목, 업종 이거에 따라 전략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정답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요걸 하든 100번 이것도 좋아요. 나 삼성전자 죽어도 안 팔어. 좋은 겁니다, 그것도. 예. 난 일부만 팔래. 왜냐면 빠지는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주가 빠지는 게 싫은 분들도 있잖아요. 못 견디고. 그런 분은 약간 줄이는 거고. 예.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 단 방향은 여전히 위고, 아직도 멀리 우리가 봐야 되니까, 시장에서 절대 멀어지시면 안 되고, 혹시 빠진다면 내가 뭘 살지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섹터 쪽으로는 오늘 역시 그 증권주가 날아가는데, 증권주 왜 날아간지 아세요? 키움증권 오늘 보러 갔는데, 여기, 예, 그런 내용이거든요. 반도체 대표죠. 오늘 뭐, DBIT 좀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진짜 오랜만에 쉬었습니다.
인터넷 대표죠. 오늘 카카오가 저희 당사에서 목표 주가 올려가지고 얘도 좋다 근데 말아버렸어요. 그런 좀 상황이고, 석유화학, 폐기물 회사들도 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올해 좋아지는 건 명확합니다. 뭐 은행, 통신, 패션, 의류 오르는 섹터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락하는 쪽은 해운주, 영화 관련주, 영상 콘텐츠, 요새 드라마 회사 많이 올랐죠. 해저터널, 자동차 대표죠. 이런 뭐 캐릭터, 제지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좀 일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시면 뭐 보시다시피 68조 기념비적인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늘어나겠죠. 예. 개인들의 이 어마어마한 매수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오늘 주식시장은 좀 잘 쉬었습니다. 예, 조금 쉬어갈 때 3천이랑 의미 있는 숫자를 딱 찍고 나서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우리 이렇게 빨리 3천을 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야, 이게 월봉으로 봐볼까요? 이게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89년도밖에 거의 1000 갔다 온 적이 있어요. 1000. 이 앞에 데이터가 좀 없는 게 아쉬운데 어쨌든 그리고 폭락을 했다가요. 한 이제 엄청난 빅사이클 나오고 1년, 2년 반 급락장 왔어요. 그랬다가 또 한 번의 폭등장. 대단하죠. 네. 그리고 IMF 폭등, 폭락 뒤에 폭등, 폭등 뒤에 폭락입니다. 그게 반복되는데 저는 이제는 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아니라요. 한국 증시는 이제 이렇게 우상향, 나스닥처럼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 이동도 드디어 다른 데서 주식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 속에서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데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는 고퍼를 받는 산업 구조로 바뀌어요. 반도체, 전장 부품,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인터넷, 게임 같은 플랫폼, CMO를 대표하는 바이오,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합치면 절반 될 거예요. 얘네들은 PER이 되게 높죠. 기본 20배, 많게는 5, 60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한국 코스피의 PER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향후에 유망하지 않을까. 이제 뭔가 그동안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에서 탈출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일단 그 뉴스 또 한번 봐드릴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좀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그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그 내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15,000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바로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뭐 의류 OEM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류 쪽은 이제 실적은 환 민감도에 따라 차별.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의류 OEM은 수출을 하잖아요. 미국에 환율이 떨어지면 안 좋죠.
근데 여기 보면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할 때마다 영업무역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요. 1.6%. 한세가 충격이 좀 큽니다. 5% 가까이. 그래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가 좀 한세실업이다. 영업무역은 아주 크진 않다. 오히려 반대로 수혜받는 기업은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대상. 예. 환율 급락할 때 최대 수혜 기업은 대상이에요. 음식료지만. 예. 어쨌든 환 리스크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업무역 어쨌든 한세실업 적어줬고, 워낙 그동안 주가가 못 갔어요. 못 갔고 미국에서 주문이 줄어들까봐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근데 분명히 그건 다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백신 나오면 주문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가도 정상화 될 것 같아요. 한국만 이렇게 좀 왕따 당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카로시 대만 대표 OEM 업체예요. 대만. 네. 계속 위에서 고공행진하죠. 근데 우리 한국의 한세실업은 완전 여기서 이게 녹색선인데 부러졌고, 그다음에 영업무역은 뭐 매년 이러고 있어요. 제자리가 그래. 그래서 한국의 OEM 업체들이 올해는 조금 재평가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황도 우려보다 나쁘지 않다고 썼어요. 생각보다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근데 환율이 아쉽죠. 요게 좀 리스크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부진하겠지만 조정 시에 담아보자. 저도 거기에 절대 공감하고요. 정말 영업무역 너무 또 좋은 회사기도 한데 주가가 많이 억눌려 있어요, 진짜. 이렇게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 좀 들어가서 기다려 보는 거. 언제 갈지는 진짜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기업이 오늘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를 좀 잘 이용을 해보자. 오늘 저희 당사에서 최영선 연구원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이제 10만 원으로, 그래서 10만 원, 10만 전자 대열에 저희 당사 연구원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마 내일 발표하나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일단 실적은 큰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분기 안 좋아요. 근데 내년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TSMC 맹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당사는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과 파운드의 사업부의 성장보다, 이거 이제 너무나 흔해졌다는 얘기죠. 삼성은 이제 미래를 볼 필요가 있다. 더 큰 그림에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디램 가격 상승, 축소된 재고와 공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저효과, 거기에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말에는, 올해 말에는 DDR5로 많이 바뀌거든요, 반도체가. 그래서 2023년까지는 좀 터닝할 것 같다. 근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거기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 위주로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순서는 TV,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요걸로 일단 보자. 다만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면 또 이 기술 흐름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 한 대에 스마트폰이 연간 14억대 팔리거든요. 근데 대당 탑재량이 4에서 8기가래요. 5기가. 디램 전체 수요의 약 40%나 될 정도고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자동차 쪽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이 시장이 너무 큰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납품만 해줘도 디램 쪽에서도 매출이 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 삼성전자가 갈 길이 멀구나. 너무 좋기만 하는데 더 성장할 게 없으면 주가 급락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선 ENT는 폐기물 회사가 되게 많은데 주로 건설 폐기물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올해 건설 경기가 되게 공급을 늘릴 거예요. 뭐 변창흠 장관도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건설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재건축할 때 폐기물도 나오지만 이거를 아파트 건설할 때 그때도 역시 폐기물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가 되게 밀접해요, 인선 ENT가. 그런 관점에서 올해 진짜 한번 실적 성장, 올해 한 30% 성장할 걸로 봤는데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립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주로 하는 건 좀 건설 폐기물이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나스미디어 어제도 보여드렸죠. 근데 올해는 진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은 보지 마세요. 어차피 안 좋아요, 자회사 때문에. 예. 그래서 자회사가 좀 모든 걸 갉아먹은 거죠. 예. 플레이드라는 이제 광고 회사가 조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KT하고 협업이에요. KT의 고객군과 데이터를 활용한 커머스 사업,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저게 잘 되면 뭐 너무 좋죠, 사실. 저것만 잘 돼주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고, KT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렇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나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무슨 광고 상품을 보여주고,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 가치 평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올해 한다는 얘기는 있으니까 나스미디어도 조금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션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얘도 진짜 참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근데 그 오늘 저녁에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일단 저녁 7시에 그 기아차가 브랜드 전략을 바꿉니다. 새로운 CI. 예. 기아차가 이제 그 브랜드를 좀 바꿔요. 디자인 같은 거.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높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면 이노션이 다 해줘요. 그 계열사 이런 것들 있죠. 전략 변경, 디자인 변경.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그룹은 이노션이 이걸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노션 괜찮을 것 같아요. 신차도 잘 나오고, 또 아이오닉이 출시되면 대규모 마케팅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다 이노션이 해줘야 돼요. 돈도 잘 벌고,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한샘도 제가 올해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리하우스, 이게 건자재 쪽에서 리모델링 회사죠. 예전에 리모델링 하면 그냥 이런 한샘이 한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분들이 다 하셨는데, 이제는 리하우스가 대리점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도 좋고요. 28%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고, 이건 당연한 거죠. 또 분양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인테리어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저도 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구 바꾸고 싶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핵심은 또 이거예요. 어쨌든 리모델링, 재건축하기가 힘들어요. 예.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 그럼 거기에 또 집주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되거든요.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다 당연히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예. 집 꾸미기 트렌드, 랜선 집들이, 온라인 집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전 좋아진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샘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몇 달간 되게 안 갔죠.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여기 뭐 목표주가 14만원,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방향은 이제 위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가 그 OLED, 이건 장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재 업체입니다. 소재, 화학 소재. 예. 발광체라 그래요. OLED는 이 빛을 스스로 내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LCD TV가 있죠. LCD TV는 빛을 못 내요, 스스로. 그래서 BLU라고 있어요. 백라이트 유닛. 여기다가 형광등을, 아니 LED를 넣든지,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고, OLED 뭐냐면 이 소재 하나하나가 빛을 따로따로 냅니다. 발광 소재라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진부한 케이스인데 다만 너무 비싸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대장주입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OLED 하면 항상 대장주예요. 그래서 올해 노트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노트북에도 OLED를 채택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폰이, 예, 애플 쪽에서 좀 그럴 거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소재 쪽에서 뭐 대표 기업이고, 예, 뭐 OLED가 옛날에는 스마트폰하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게 TV인데 이제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폴더블 폰 들어가고 아이패드에도 들어가고요.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애플은 이제 OLED에 꽂힌 것 같고, 그래서 애플 생태계의 OLED가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덕산 네오룩스도, 제가 아까 이제 장비 회사 말씀드렸지만 소재 회사인 덕산 네오룩스는 주가도 안 빠졌어요. 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도 뭐 OLED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좀 아쉽죠. 잘 가다가 오후에 증시가 급락 이제 밀리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저희 당사 이제 성종환 애널리스트가 카카오 분석을 했고 목표 주가 올렸어요. 50만 원으로. 전 너무 늦지 않았나, 좀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역시 뭐 좋은 기업이죠. 영업이익 80%나 증가합니다. 그냥 뭐 압도적 성장이에요. 폭발적 성장 4분기 실적으로 보여줄 것 같고, 플랫폼 톡비즈가 이제 카카오톡에 거의 광고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페이 모빌리티 매분기 성장, 이것들 이제 올해 아마 상장할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선물하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톡스토어, 메이커스 뭐 정말 좋고,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한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 쿠팡, 네이버, 뭐 11번가 이런 회사들은 뭐죠? 물건 같은 거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띄워놓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대부분인데 이 카카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카카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카오 선물하기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카카오의 온라인 상거래입니다. 예, 그게 엄청나게 거래가 잘 돼요. 뭐 여러분도 많이 주고 받으시죠. 저도 많이 받기도 했고, 근데 카카오 선물하기는 진짜 혁신인 것 같아요. 진짜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다른 회사랑 차별화된 거죠. 네. 그쪽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 이건 거의 독점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좋고, 거기다 모빌리티 택시 사업도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컨텐츠 부분은, 게임은 카카오 게임즈가 아무튼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성과가 크게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올해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도 분명히 대작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오딘이란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출시가 이제 다가오면 뭐 주가 흐름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피코마는 일본의 웹툰입니다. 웹툰 하면 또 카카오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때 1위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한마디로 카카오는요, 약간 구글 같은 기업이에요. 미국의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상장했는데 뭐 검색 사업도 하고 뭐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구글이 클라우드도 하고. 예. 그걸 이제 알파벳이 지배하는 거고, 카카오가 약간 그런 모델이죠. 예. 본업도 있지만 본업인 뭐 카카오톡, 여기서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카카오뱅크,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얘가 거느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상장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 뭐 50만 원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지금 시가총액 34조인데 여전히 저렴하다. 시총 50조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시총 50조. 시총 50조면 여기 지금 35조니까 얼마죠? 10%, 20%, 한 40%? 그죠? 한 40% 정도 가야 되는 거죠. 주가 여기서. 예, 업사이드가. 그만 56만원? 예, 그 정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총 50조를 간다면, 아무튼 그 대장정이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계속 혹시라도 뭐 급락한다 그럴 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백화점도 오늘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무조건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좀 아쉬웠죠. 갑자기 코로나 또 발생해가지고
가다 밀려가지고 좀 지지부진하지만 올해 하반기를 염두에 두시고 빠지는 날 좀 비중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은 무조건 마스크를 벗는 순간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는 당연히 안 좋아요.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아니 뭐 사람들이 백화점 안 가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역발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남양주는 괜찮은데 이번 2월 달에 진짜 저희 여의도에 파크원이 개장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게 개장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 사람들도 많이 몰릴 것 같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이벤트죠. 사실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백화점은 목표 주가를 9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좀 계속 다크호스로 보고 있는 아주 구경제산업, 증권 건설이죠. 근데 증권은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키움증권이 하루에 계좌가 4만 개 터지고 증권주가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한 거죠, 사실상. 그리고 건설주도 위가 열립니다. 게임 체인지, 비중 확대 전략가인데 너무 오른 종목을 사지 마세요. 분명히 조정 나와요. 근데 조정이 나와서 그러니까 항상 미리 이런 준비를 다 하고는 계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떤 걸 살지 미리 정해놔야 급락장에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주워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방송하다 중간에 한 번씩 전화가 와가지고 리듬이 끊겨버리네요. 자, 다시 아무튼 변창흠 장관이 바뀌면서 공급.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그 이제 처음에는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늘릴 거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공공주도 민간이 아니고 그럼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거 없거든요. 임대주택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변창흠 장관이 이제 민간 협력을 통해서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간 협력 사업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건설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분양이 활성화될 거고 내년도 분양도 증가할 거고 특히 이제 지방 쪽이 좋아요. 분양이 증가가. 그동안 지방 건설사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보면 올해 뭐 물론 서울도 좋지만 서울 외 지역도 분양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린 핵심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가 좀 너무 늦게 나온 거죠. 요거죠, 요거. 정부의 공급 확대 추진 강도. 우리 뭐 이미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미 뭐 여러 번. 정부 정책 변화. 그래서 키팩터 중에 하나인 분양 물량 상승. 22년부터는 3기 신도시 들어갑니다. 최소 1년에서 2년짜리 사이클이에요. 건설주가. 아직도 싸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급락장이 혹시 온다. 잡아야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안 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안 준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몫이지만 공부가 돼 있다면. 그리고 내가 건설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 빠져요. 뭐 지수가 안 좋다 해가지고 그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더 사야 되겠죠. 근데 다만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원리가 틀어지면 팔아야 돼요. 그냥 건설주 끝 바이바이 해야 됩니다. 요게 계속 되는지 그것만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그렇게 건설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맞아요. 오늘 드디어 SK가 날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SK 이제 거의 올해 제가 좋게 보는 거 안 간 거 중에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다들 많이 가서 뭐 제가 전자 뭐 전기 정말 계속 강조 많이 드렸고 했는데 올해는 SK랑 현대모비스, 삼성 SDS. 근데 차례로 지금 날라가죠. 이틀 전에 현대모비스, 어제 SDS, 그다음 SK. 근데 이 삼성 SDS가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어제 오른 거에 비하면은 뭐 엄청 빠진 건 아닌데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이 대형주가 하루에 막 10% 넘게 올랐다가 근데 SDS가 어제 나왔던 뉴스가 합병살.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삼성전자 합병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 사실 몇 년 전에도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어제 또 갑자기 합병설 터져가지고.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삼성 SDS보다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SDS 주가를 최대한 올려야 돼요. 최대, 이것도 하나의 소설이죠 사실은. SDS 주가가 최대한 많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죠. 그거를 삼성전자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예, 아니, 합병을 해가지고 지분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SDS는 못 올라갔죠. 그럼 당장 합병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림상 SDS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이 하기가 용이해져요. 근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은 못합니다. 왜냐 3, 4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플러스 알파. 뭐 나쁠 건 없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근데 핵심은 뭐냐? 삼성 SDS는 삼성그룹의 SI 업체,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뭐 빅데이터 이런 걸 다 해주는 업체, 스마트 팩토리. 삼성전자 공장을 지으면 얘가 다 세팅 같은 거 하는 겁니다. SDS가 같이 가요. 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면. 예, 설비 투자 같은 거. 삼성전자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 자동차 전장 시장 진출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 증설을 하거나 설비 투자할 때 SDS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떼려야 뗄 수는 없어요. 삼성그룹이 성장하면 SDS도 무조건 성장해요. 다만 비싸요. 고포주예요. 그게 단점이죠. 예, 근데 그만큼 삼성이란 프리미엄 받으니까 저 인정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수혜주 아닙니까? 데이터 삼성그룹. 네. 거기에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합병설. 예. 아무튼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올해 잘 들고 가세요. 급락하면 땡큐죠. 매수 기회잖아요. 예. 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오늘 주인공은 얘는 아니고, 오늘은 그 안 가던 SK. 진짜 SK 얘기한 지 한참 됐어요. 여기서부터 얘기했잖아요. 한참 됐어요. 여기서도 계속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정말 얘도 안 갔지만 오늘 장중에 13% 올라갈 정도로 불 뿜었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갈 길 멀고, 여기 오늘 하나금융에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표 주가 38만원 제시했고요. 상장 회사들의 주가 상승, 이건 당연한 거고, 저는 지주사 볼 때 이걸 봐요. 비상장, 이게 중요해요. 상장 회사 별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전에 SK바이오팜이 비상장인데 이거 IPO 할 때 31만 8천원까지 갔잖아요. 그거 상장하고 급락,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있죠? SK팜테코, 실트론. 팜테코가 CMO 업체 아시죠? 여러 번 설명드렸죠. CMO. 실트론은 뭐죠? 반도체 웨이퍼. YI란 K 아시죠? 반도체 장비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웨이퍼 있죠. 웨이퍼 반도체 동그란 판, 여기다 회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잘라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웨이퍼예요. 이 웨이퍼를 검사하는 회사가 YIK고, 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얘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작품이죠. LG 거였어요. 원래 LG 거 인수해가지고 대박 난 거죠.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M&A 천재입니다. 천재. 하이닉스도 가져오고 실트론 가져왔죠. 팜테코가 CMO 회사 막 인수하기 시작하죠. 예. 여러 회사들 막 인수하더라고요. SK 머티리얼즈도 예전에 인수했죠. 예. 그 OCI 자회사였는데, 소디프 신소재. 그 이름도 유명한, 뭐 주린이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소디프 신소재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게 반도체 소재. 그게 원래 OCI 거였어요. 근데 SK가 인수해버렸죠. 네. 아무튼 그래서 똘똘한 자회사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향후에 예, 상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SK 이노베이션. 이건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 ESG, 환경, 소셜, 사회적, 그냥 뭐 지배구조, 거버넌스, 친환경, 그리고 맞아 수소 사업도 해요. SK가. 예.
이런 걸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 회사가 SK그룹입니다. 그다음 지배구조,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너무 안 갔어요. 너무 진짜 정말 너무 못 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지금 뭔가 모멘텀이 발현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 한 해 SK도 여러분들 정말 작년 삼성전자 못지않게 좀 관심 갖고 예, 급등할 때 사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느낌 오시죠? 왜 제가 남들 관심 없을 때 미리 들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예, 그 분들은 오늘 느낌이 오시죠? 아,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예, 그림이 딱 나오죠. 예, 기분 좋잖아요. 오늘 하락하는 장이다. 예, 쫓아가서 먹을 거 없습니다. 네, 물론 지금 사도 돼요, 사실. 엄청 싸요, 지금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지금 지수도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 이용해서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SK가 오늘 좀 가서 지수는 하락했지만 좀 기분 좋게 웃으실 분도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림건설, 뭐 아까 건설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에서는 대림건설 제일 좋게 봅니다. 대림, GS건설, 이제 동원개발인데 그중 사실 원래 JS&D, IS 동서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너무 걔네들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대림건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싸요, 아직도. 분양도 잘하고. 그냥 역세권 사업 같은 거 소규모 주택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소형 건설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PER 보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PER 3,800, 3.5배. 예, 아직 너무 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싸냐면 이 회사 최대 단점, 배당을 별로 안 줘요. 1.2% 줍니다. 쥐꼬리만큼. 이러니 주가가 할인 받죠. 이건 진짜 혹시 주주분들 계시면 회사에 꼭 좀 전화하셔서 제발 배당 좀 늘리라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해주세요. 배당만 늘려도 주가 2배 가요. 여기서 배당만 올려줘도. 아, 배당 한 2, 3% 올려주면 좋은데 진짜 배당 안 줘요. 제발 좀 배당 좀 늘려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주가 싸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반도체 보면 1월부터 구글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디램, PC 디램,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모바일 쪽은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데 서버는 아직 조금 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서버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늘어날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서버 투자를 많이 하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흐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도 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이 뉴스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유튜브가 그때 한번 마비된 적 있죠. 저도 기억나요. 서비스가 멈춰 그랬어요. 저도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뭐냐, 서버 늘려야 돼요.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발주가 가장 크게 늘어날 건 구글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뒤를 따르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기업이 페이스북하고 알리바바인데 얘네도 동참. 그 뒤에 또 있어요. HP, 레노버 이런 회사들이 발주를 순차적으로. 그럼 서버 시장도 정말 크거든요. 얘네까지 발주가 나오면 반도체 가격 올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뭐 조금은 팔아도 된다고 했지만 뭐 10에서 20%는 계속, 그러니까 100주면 80주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계속. 그런 거 없어요. 뭐 언제까지라고 정하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세요. 근데 운 좋게 삼성전자가 내가 좀 한 10에서 20% 팔았는데 쭉 빠졌어요. 그럼 다시 채우세요. 그런 것도 좋으니까 의미 있게 좀 빠진다면. 그래서 뭐 TSMC 얘기하면 뭐 너무 지겨우니까 더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TSMC도 설비 투자 증가하고, 그럼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 증가하고,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하면 여러분들 딱 그냥 2개 떠오르시면 돼요. EUV에서 딱 떠올리실 게 SNS텍. 이거 좀 빠지더라고요 최근에. EUV 하면 얘입니다. 펠리클이라고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
EUV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FST, 이 회사가 얘도 경쟁사예요. EUV용 펠리클도 만들고 블랭크 마스크하고, 자회사 뭐 이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그런 EUV 관련된 부품 사업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얼핏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FST도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SNS텍, FST가 이제 둘 다 EUV 쪽에 관련된 부품, 대부분 일본 제품을 많이 쓰는데 국내 국산화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정이 나올 때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시고, EUV용 파운드리 하면 얘네들 딱 떠올리시고 그 투자해 보시면, 예, 일단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한 두 분 멘트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걸 해도 되겠죠? 예, 아무튼 이경수 센터장님, 메리츠증권의 이경수 센터장님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제가 간단히 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동료들과 공유하고 있는 오래된 나의 가치관이다. 이번에 되게 강세론자세요. 정말 장 이번에 제대로 맞추신 분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애널리스트 업무적으로는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스스로의 물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라는 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보고서 작성은 시작이 된다.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투자자, 미디어 등이 흥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흥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진짜 높아졌어요. 3천이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한 이들로부터 애널리스트는 많은 요구를 받게 된다. 이런 흥분과 맞물려 애널리스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웅심리나 눈에 띄고 싶은 욕구가 자극이 되면, 예, 본인의 이제 직업 정신을 약간 벗어난 상징적인,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없는 목표 주가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FST가 예를 들면 4만 원인데 시장이 흥분하고 주변에서 이런 요구가 빗발치니까 6만 원으로 불러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떠나 업계 동료 애널리스트 분들이 차분하게 적정 주가를 고민하는 집단 지성이 발휘되었으면 한다. 정말 좋은 멘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많은 보고서 중에 제가 추리고 추려서 매일 보여드리잖아요. 정말 이것도 힘든 작업인데, 거기 보면 애널리스트의 생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서예요. 애널리스트 정말 양질의 보고서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흥분하면 애널리스트도 흥분한다는 거죠. 그런 목표 주가를 막 뻥튀기 하고, 그러면 그거를 순진하게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예, 뭐 욕을 먹더라도 제 기준에 벗어나거나 아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하는 것처럼,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주관 갖고 흔들리지 말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달라는 이경수 센터장님의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좋은 얘기라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고태봉 센터장님, 하이투자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 하면 이분이시죠. 센터장님 되셔서 이분도 페북을 하시는데, 제가 저도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쉽게 3,000포인트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생각을 좀 해보자면 유통시장은 아무래도 되게 보수적이다. 실적이 보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주가 배수를 산정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프리 IPO 시장은 많이 달라졌다. 상장하기 전에 투자받는 거예요. 실적 없이도, 예, 그 1.1조 원,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 받을 때 비상장 회사들이 이제 1조 원 이상 받으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100억 달러짜리 데카콘 기업이 출연하는 것이 100억 달러면 얼마죠? 10조 원. 이젠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넘는 건 100조 원입니다. 헥토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할 때 이미 시총 상위사의 랭크가 됩니다. 바로. 그죠? 예. 그런 것은 물론 지수의 변화까지 유발을 하게 된다. 예. 마치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이 3, 4년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데뷔 때부터 예, 그 월드 클래스로 이미 시작을 하는 거죠. 데뷔할 때부터. 예,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적어주셨고, 이렇게 시장에 들어올 경우 기존 산업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의 산업이 있고 신산업의 주가배수는 PER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은 보통 10배 이상 잘 안 줍니다. 건설주 아까 보셨죠? 대림건설 PER 3배 4배. 카카오 PER이 몇 배죠? 50배가 넘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포 50배 60배 받는 거죠. 예. 물론 제가 뭐 빅히트를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빅히트가 PER 100배 받고 들어왔잖아요. 물론 그 후로 주가 안 좋았지만.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한국의 PER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근데 어쨌든 들어온 이후엔 둘 중에 하나다. 우버처럼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의 실적을 요구하며 주가 배수를 낮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전통 산업 중에서 변신을 위해 땀 흘리는 기업들의 주가 배수의 상단을 점점 열어주는 것이다. 예. 뭐냐면 전통 산업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일례로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모비스랑 현대차 PER 10배 넘기 힘들었어요. 지금 몇 배죠? 15배 막 이제 20배도 줄 뿐입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기존에 무시했던 이 내연기관차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시총 상위사 기업들과 미국 혹은 중국의 유사 기업들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도 갭이 크다. 예, 한국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매출액 대비한 이제 PSR이라고 하는데 이게 20배. 근데 현대차에 만약에 그 배수를 허락을 해주면 100조 매출에 20배,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요? 2000조 시총을 허락받는데요. 충격적이시죠, 여러분? 2000조래요, 2000조. 테슬라와 현대차 주가 배수가 당연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논리도 통한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지금 PBR이 뭐 0.5배 계속 부여받는다는 것도 억울하다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 좀 바꿔보자. 3천 부근에서 계속 고생을 해도, 그러니까 현대차를 이제 꼭 집어서 뭐 얘기는 하셨지만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들 있잖아요. 천수답 대접을 받던 이런 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 여러분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현대차는 10배, 삼성전자도 항상 10배였어요. 삼성전자 맨날 10배였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서 보여드렸죠. 김경민 연구원이 D램을 20배, 파운드리 25배, 하만 전장 부품 30배, 목표주가 11만 1,000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천이라는 시장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뭐 LG화학,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성장하는 산업 있죠. 이 기업들의 시총이 올라가는데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그럼 그 기업들이 PER이 기본 20배에서 50배 받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 항상 한국 시장의 PER은요 항상 8배에서 13배였어요. 지금 14배예요. 이틀을 깼어요. 이틀을 깬 주역이 누구죠?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 일단 들어온 게 하나 크고, 두 번째가 산업 구조 변화. 구조가 바뀌었다니까요. 고퍼 기업들, 성장주들이 시총 상위를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럼 밸류에이션 올라가야죠, 당연히. 14배가 아니라 15배, 16배, 17배 가면 어때서요? 왜 이걸 비싸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신한증권 보고서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분명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예.